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했던 부분들 복습을 좀 할 거예요. 자, 전체적인 복습에서 크게 우리가 문법을 보면 단어 파트가 있고 문장 파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단어보다 작은 의문 파트가 있는데 이 의문만큼은 그냥 따로 떼서 봐도 괜찮아요. 우리 1학기 때 했었던 의문의 변동 파트만 따로 떼서 보아도 괜찮아요. 근데 단어 파트는 문장 파트랑 연결되니까 항상 같이 보라는 얘기. 특히 품사 이야기들은 문장 성분까지도 연결해서 봐야 되고, 이 성분은 문장의 짜임. 자, 문장의 짜임 복습 한번 해볼까? 무슨 문장, 혼문장과 겹문장. 겹문장에서는 어떻게 나뉘어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쵸? 잠깐만. 하나,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 그치? 자, 이어진 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거는 나열, 대조, 선택.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는 원인, 배경, 양보. 양보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었죠. 비록 모모일자도. 그래서 전치사라던가 접속사 연결해주면 바로 해석이 될 거예요. 아는 문장은 5개의 절이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는 사람? 명사절에 나타나는 표지는 음기, 관형절, 관형사절이라고도 해요. 또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자, 이렇게 이어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 다시 이 단어 부분에서 다른 부분을 하나 할 건데, 이 단어에서 품사 파트가 있다라면 오늘 해야 되는 거는 형태소 파트예요. 자, 품사와 형태소는 어떤 좀 특징으로 나눌 수 있냐면은, 품사는 단어를 어떻게 쓰이는지 그 쓰임을 보자라는 게 품사고요. 형태소는 그 단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짜임을 보자라는 개념이에요. 하나의 단어를 볼 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개념도 다르겠죠. 자, 먹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품사 뭐예요? 응? 동사죠. 그쵸? 근데 형태소 관점으로 보면은 얘는 품사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고, 선생님 얘는 이렇게 나눌 수 있네요. 가 끝이에요. 형태소는 그래서 잘라보는 게 기준이에요. 얘가 동사인지 명사인지는 중요한 거야? 아니야. 그냥 자를 수 있는 데까지 잘라주는 게 형태소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먹과 다를 분리해 놓은 거. 여기는 3개의 형태소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이 형태소의 관점이에요. 근데 이 형태소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장 파트에서 문법 요소라고 있어요. 피동표현, 사동표현, 높임표현, 시제표현이라고 해서 그렇게 배웠던 이 부분이 형태소 파트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형태소 부분을 좀 정리할 건데, 자, 형태소는 개념부터 정리합시다.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예요. 조금 더 요약해볼까? 뜻을 지닌 최소 단위예요. 뜻을 지닌 최소 단위. 그러면 단어는 개념이 뭐였죠? 자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 뜻을 지닌 최소 단위, 자립하는 최소 단위. 자, 개념이 조금 다르죠? 의미하는 바는 완전히 달라요. 한번 보시고. 그럼 뜻을 지녔다라는 거는 뭐냐면, 자, 먹었다를 아까 썼는데, 혹시 이 엇은 의미가 있는 걸까? 뜻이 있는 걸까? 오케이. 과거의 느낌이 들어버리죠. 먹다와 먹었다는 다르니까. 다르잖아? 그러면 얘는 뜻을 있다, 과거의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하나의 형태소로 보는 거예요. 그럼 먹은 무슨 의미가 있죠? 요런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하나의 형태소로 보는 거예요. 다는 뜻이 있나? 어떤 느낌, 어떤 기능, 어떤 의미가 있지? 뭐뭐한 다. 종결해주는 기능이 있죠.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얘도 형태소예요. 자, 각각을 형태소로 나눠주는 거는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 형태소를 잠깐 뒤에 가서 먼저 공부해야 되는 거 31페이지에 접사라고 하는 이 친구를 좀 공부합시다. 어근과 접사를 공부할 때는 이 단어가 형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 과정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이는지 보는 게 아니에요. 쓰임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어떤 구조인지, 어떤 짜임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단어는 어근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접사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근은 무조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봄이라고 한다면 이 봄은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단어 맞죠? 더 이상 쪼개면 안 돼요. 이렇게 잘라버리는 순간 스프링이라는 느낌이 있나요? 여기서 느껴지나? 안 느껴지죠? 그래서 얘는 하나의 형태소가 봄이에요. 그럼 이 형태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봄이라고 하는 스프링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는 어근이 될 거예요. 뒤로 가서 지우개는 명사이긴 한데, 자, 우리가 명사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지우다라는 느낌이 있죠. eraser라고 하는 이 지우개는 지우다라는 행동이 드러나죠. 지우다라고 하는 이 친구에서 분명히 on일 거예요. 개는 어떤 느낌 있지? 개가 붙으니까 지우는 물건을 만들어 버리죠. 자, 어떤 물건이라는 의미를 더해주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의 어근은 지우가 어근이 되고요. 그 어근 뒤에 붙는 의미를 더해주는 부분을 접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때 어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단어의 근자가 뿌리 근자예요. 이 뿌리는 단어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곳을 어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의 뿌리. 의미가 아주 가득 담겨져 있는 거. 뭐 있을까? 또 맨손 한번 해볼까? 명사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손이라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손은 앞에 맨이라는 애가 붙으면서 어떤 의미가 더해져요? 장갑도 안 낀 그냥 그치, 아무것도 안 걸친 이란 의미가 더해지죠. 그럼 손의 의미는 있어. 여기가 어근인데 맨이라고 하는 뭔가 의미가 더해지는 부분을 우리는 접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접사의 이 단어는 붙여준다. 접착제할 때 접이에요. 붙어서 쓰는 말을 접사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에 붙어서? 어근에 붙어서. 어근에 붙어서 단어의 이 의미 뿌리에 붙어서, 그럼 접사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 의미를 더해줬죠. 의미를 더해주고, 두 번째 기능이 지우다라고 하는, 여기서 지우라는 어근에 개를 붙여주니까, 자, 품사 잠깐만 생각하면 지우다는 동사인데 지우개가 되니까 명사가 됐죠. 뭐까지 바꿔줬어요? 품사도 변화시켜요. 자, 이게 접사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반대로 그러면 접사만 따로 쓸 수 있을까? 접사만 쓰지 못해요. 개만 띄어서 개, 맨 이렇게 쓸 수 없다라는 얘기죠.
개라고 썼으면 우리가 dog라는 다른 이름이 바뀌어버릴 거고 man이라고 했을 때는 아무 이런 의미가 잡히지 않을 거예요. 그쵸? 뒤에 어근이 꼭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어근은 실질적인 의미, 단어의 의미 뿌리가 있는 곳이고 접사는 뜻을 더해주거나 제한한다. 자, 뜻을 더해준다. 근데 제한한다 라는 거는 의미의 범위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헛웃음 한번 해볼까? 헛이라는 얘가 붙어버리니까 얘는 웃음이긴 웃음인데 어떤 느낌이 있어요? 의미 없는 또는 헛스러운 웃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는 접사네요. 근데 이 웃음도 한번 볼까? 얘도 쪼갤 수 있는 거 알아요? 웃다 플러스 음이 붙음으로써 어근에 음이라는 접사가 들어와서 명사가 됐죠. 동사였던 애가. 자, 그럼 이때 하나 질문. 자, 이때의 음은 명사형 전성어미 음인가? 음기 있었잖아요, 우리 앞에서. 전혀 다른 애예요. 접사의 음과 명사형 전성어미의 음은 아예 이름조차도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요런 친구들 음은 명사를 만들어준다, 명사로 파생시켜준다 라고 해서 명사 파생접사라고도 얘기돼요. 명사로 파생시켜주는 접사예요. 그럼 파생이란 단어는 뭐냐면 밑에 가서 설명할게요. 파생은 뒤에 나오겠구나. 파생어를 의미합니다. 파생은 파생어를 의미합니다. 파생이란 단어가 생이 생성된 거예요. 파자가 우리 갈래를 이루어서 만든 거예요. 어떤 갈래에서 삐져나와서 거기서 또 하나의 갈래를 만들어줄 때.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는 애예요, 얘는. 근데 그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어근끼리 결합하였다, 어근 플러스 어근이에요. 이럴 땐 합성어라고 얘기해요. 밤낮. 아, 나 밤낮 없이 공부했어. 그때 이거 하나의 단어로 쓰죠, 우리. 밤낮 없이 공부했다는 거는 진짜 밤도 없고 낮이 없다는 얘기인가? 아니죠? 다른 의미를 쓰겠지만 우리는 이게 보니까 밤과 낮의 결합인지는 보이죠. 그럼 얘는 어근 플러스 어근이지. 밤이라고 하는 나이트라고 하는 의미 있고 낮이라고 하는 어근이 있으니까. 데이라는 데이라는 이런 낮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근끼리의 결합이냐. 그리고 심지어 얘네들은 따로 띄어서 밤이라도 써도 괜찮고 낮이라도 써도 괜찮죠. 자립할 수 있어요. 향기롭다가 단어예요. 자, 향기롭다 단어예요. 하나의 단어로 형성됐어요. 그럼 이 향기는 선생님 혼자 쓸 수 있잖아요. 얘가 어근이고 롭다만 따로 쓸 수 있나? 못 쓰죠? 품사는 향기롭다. 품사 한번 생각해볼까? 향기롭다. 오케이, 형용사지. 상태나 성질이니까. 그리고 는이 결합할 수 없죠. 향기 높는다. 자, 이게 접사예요. 높다가 접사예요. 그러면 얘는 형용사 파생 접사겠죠? 형용사로 만들어준 접사.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복합적으로 합성어 파생어라는 개념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접사에 대한 얘기고요. 요 접사는 앞에 놓이면 접두사. 이거는 영어에서도 많이 했잖아. 뒤에 놓이면 전미사. 접두사, 전미사. 우리 전미사 같은 경우 이거 붙으면 뭐가 되지? 이렇게 쓰지 않아요?
리스가 붙거나 니스가 붙거나 이러면은 어떤 뭐 형태가 바뀌면서 품사가 바뀌면서 막 작용을 하죠. 그런 애들이 다 접사였어요. 접미사였고 영어에서도. 아까도 내가 옴니버스 할 때 옴니 이 의미가 붙으면은 함께라는 의미가 더해진다라고 해서 얘도 접사였고. 자, 한정적 접사, 지배적 접사는 의미만 더하는 거예요. 근데 지배는 뭔가 얘를 지배하고 있어. 어근을 지배해버려. 아예 품사를 바꿔버려요. 다른 품사로 바꿔버리는 거를 지배적 접사라고 얘기를 해요. 어려운 개념 아니죠? 그러니까 웃음 같은 경우도 음이 더해지는 순간 동사의 어간에서 동사의 어간 맞죠? 웃다니까 어간 어미. 근데 요 어간 플러스 접사. 그래서 웃음이 돼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헷갈릴까 됐어. 어근과 어간. 그쵸? 자, 어근은 어느 개념에서 나왔어요? 형태소 개념에서만 나와요. 어간은 품사 개념에서 일단 나오고, 근데 얘도 형태소에서도 많이 등장해요. 어간만 제대로 파악하면 되는데, 자, 어간은 우리 어떤 개념이라고 했죠?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이 먹다와 먹히다는 자, 똑같은 의미일까? 똑같은 단어가 아니죠. 누구 때문에? 히다. 그치? 이 히 때문에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 히의 역할은 새로운 의미를 더해줬으니까 이게 접사의 개념이고, 먹다를 활용시켜 볼까요? 먹자, 먹네. 먹히다를 활용시켜 볼까? 먹히고, 먹히네. 라고 하면 안 바뀌는 부분 어디까지 안 바뀌어요? 여기까지만 안 바뀌죠. 이 부분이 간이란 얘기고, 그는 어디예요? 얘는 접사니까 먹에 붙었죠? 근이 될 거예요. 자, 어근 뒤에 접사가 붙어서 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형성이 된 거고, 새로운 단어를 형성된 것을 활용시켜 보니까 접사까지 포함시켜 버리죠. 어간은 접사까지 포함된 범위가 어간의 범위가 될 거예요. 다도 접사예요. 자, 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은 이 다는 일단 어미라고 둡시다. 얘는 그냥 어미 처리로만 해요. 선생님 접사 맞잖아요. 왜? 먹다에서도 보면 이거는 근데 설명은 해줄게요. 먹다에서 보면 얘는 근일 거고, 어근 뒤에 다는 어근 뒤에 붙어서 의미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종결의 의미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럼 접사 맞지 않아요? 맞아요. 접사 맞는데 이 접사가 어떤 의미의 접사냐면 먹히다의 접사는 파생 접사라고 얘기를 해서 단어를 파생시켜주는 접사만 우리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그 접사만 배워요. 그러면 이 어미의 접사를 우리는 굴절 접사라고 얘기를 해요. 굴절 접사라는 얘기는 자, 꺾인다라는 거야. 변한다라는 얘기야. 어미 활용되는 접사예요. 활용하는 되는 접사라는 의미예요. 어미라는 뜻이죠. 결국 우리 어미는 활용되는 부분, 변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접사의 개념은 맞지만 우리가 파생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파생 접사만 얘기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실질적으로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다에 대해서 그냥 어미라고만 얘기를 해요. 어미라고만 얘기해요. 똑같은 의미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에 대해서 처리 안 해줘도 돼. 이때는 그러면은 자, 뒤에 접사가 붙었으니까 선생님 파생어네요? 아니에요. 단일어예요. 뒤에서 단일어 얘기 안 했구나. 하나만 있으면, 어근이 하나만 있으면 단일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앞에서 품사부터 정확하게 해놓고 형태소를 건드려주는 게 좋다라는 거. 다시 앞으로 갑시다. 그러면 형태소는 뜻을 지니면 다 형태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먹었다는 선생님 이 어시 형태소긴 한데 얘는 그럼 단어가 파생된 건가? 자, 이때는 어미로 선어말 어미죠. 선어말 어미에서는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시제 표현과 높임 표현. 시제 표현과 높임 표현이 일어나는 거 빼고는 대부분은 다 접사겠죠.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로서 시제 표현과 높임 표현이 일어나면은 걔는 새로운 단어가 된 게 아니죠. 새로운 단어로 파생된 게 아니라 어미 활용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먹었다는 그러니까 먹다랑 똑같은 뜻이에요. 시제만 다를 뿐. 그쵸? 근데 먹히다는 어때? 완전 느낌이 다르죠. 당한 거니까. 그죠? 먹이다는 어때요? 딸에게 밥을 먹이다. 먹여주는 거니까 의미가 달라지죠. 먹다는 누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히다는 내가 당하는 거. 먹이다는 내가 해주는 거. 의미가 서로 달라요. 의미가 다를 때는 얘네들이 이제 접사의 느낌, 파생어고요. 먹었다는 시제 표현으로서 어미 활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분해 주셔야 돼요. 여기부터 이제 헷갈릴 이제 문법을 여기서부터 이제 손 놓는 경우가 많아갖고. 근데 항상 품사부터 정확하게, 형태소 몰라도. 자, 이제 형태소를 유형별로 나눌 건데, 자립성 기준에 따라서 의미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마치 어떤 개념이냐면, 자, 먹다를 동사라고 하죠. 품사에서. 얘 용언이라고 하죠. 그리고 얘 가변어라고 하죠. 자, 어떠한 개념으로 동사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 용언이라고 할 수 없나? 할 수 있죠. 용언이라고 부른다서 가변어라고 할 수 없나? 할 수 있죠. 그 개념이랑 똑같아요. 기준이 지금 여기서는 3개를 둔 거예요. 형태, 기능, 의미라는 요 3가지 기준으로 먹다를 우리가 분석했듯이 형태소는 2가지 기준을 준다는 거야. 자립성과 의미에 따라서. 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자, 봄은 이대로 써도 의미가 괜찮네요. 그럼 자립할 수 있어요. 자, 실제로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질 형태소, 또 자립할 수 있어요. 자립 형태소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불러볼까? 먹다. 그럼 먹다는 형태소가 몇 개라고요? 2개죠. 그럼 얘는 각각의, 자, 먹은 혼자서 자립할 수 있나요? 혼자 쓰이면 안 돼요. 항상 어간과 어미는 같이 다니잖아요. 먹 이렇게 쓰면 혼자 쓸 수 없으니까 의존 형태소라고 얘기를 하고, 다는 혼자 쓸 수 있나요? 혼자 쓸 수 없죠? 의존 형태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먹은 그러면은 의미적으로는 실질적인 의미일까 아니면 문법적인 의미일까? 실질적인 형태소고, 다는 문법적인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문법적이라는 거는 문장의 법칙의 의미예요. 문법은 문장의 법칙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문장의 법칙성을 나타내 주는 거를 문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문법을 배운 거는 문장의 법칙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 문장의 법칙은 우리 종결어미에서 다 했었죠. 종결어미의 어떤 전성어미, 종결어미, 연결어미, 선어말 어미, 그 어미의 활용에 따라서 우리는 이 문장의 법칙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이미 앞에서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단어들은, 어떠한 단어들 우리는 이 형태소 자립성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은 자립해요, 비는 자립해요, 구름은 자립할 수 있어요. 그쵸? 의존 형태소는 에, 이 이런 애들은 조사였네. 끼, 다, 어간, 어미. 앞에는 선어말 어미였고, 실질 형태소는 끼다, 뭔가 이렇게 뿌연 느낌이 끼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이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애죠. 에, 이, 다 이런 애들은 문법적인 의미만 나타내주고 있어요. 문법적인 의미 맞나? 어디에 부사적으로 부사어가 되는 거죠. 어디에 공간의 느낌이 있으니까. 구름, 이 주어의 느낌이 있네요. 시제의 느낌이 있죠. 다 종결의 느낌을 해주죠. 자, 이렇게 문법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으면 문법 형태소, 다른 말로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말로 문법 형태소예요. 그런 애들을 밑에 분류해 보니까 자립 형태소에는 대부분의 품사들 이렇게 들어가고요.
의존 형태소에는 조사가 들어가요, 어미가 들어가요, 용언에 어간이 들어가고요, 자, 접사가 들어갑니다. 얘네들은 혼자 쓸 수 없죠? 그 개념이요. 자, 혼자 쓸 수 없는 의존 형태소를 앞에 이렇게 붙임표를 써줘요. 우리 이 선어말 어미 자, 이렇게 붙임표를 써줘요. 자립하는 애들한테 붙임표 안 써줍니다. 실질 형태소는 자, 똑같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어간이 여기 있던 애가 의존 형태소에 있었던 애가 실질 형태소에 어간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동일하죠. 조사 어미 접사, 조사 어미 접사. 용언의 어간만 자리가 이동하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어근이란 얘기예요. 실질 형태소는 대부분 다 어근의 자격을 가져요. 어근에 지위를 주고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용언의 어간만 실질 형태소인데 의존 형태소인 걸 조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얘를 이제 주로 학교에서 얘를 형태소 분석해봐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끊어줄 수 있는 거 다 끊어주는 거예요. 하늘 이렇게 끊으면 안 되죠. 하늘은 하나의 단어니까 이렇게 가야 되죠. 하나의 단어이기도 하고 하나의 형태소예요. 글자 수로 나누는 게 아니야 절대요. 그리고 구름에 조사니까 구름 이 끼었다. 형태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응. 아까 허드슨 있었잖아요. 응. 문장에 허드슨 있으면요. 응. 그 허드슨을 다 끊어야 돼요? 아니면 허티랑 웃음으로 끊어야 돼요? 다 끊어줘야 돼요. 형태소를 분석한다고 한다면. 그럼 한번 헛웃음으로 해볼까? 자, 형태소 우리 이름을 헛웃음은 헛은 문법 형태소, 형식 형태소죠. 그리고 의존 형태소죠. 웃은 형식 형태소, 웃은 형식 형태소가 아니지. 얘는 실질 형태소고 의존 형태소고, 음은 형식 형태소고 의존 형태소고. 그렇죠? 의존 형태소로만 다 이어질 수 있다. 헛웃음을 지었다. 헛웃음을 조사니까 형식 형태소의 의존 형태소, 지었다 실질 형태소의 의존 형태소, 형식 형태소의 의존 형태소, 형식 형태소의 의존 형태소. 자립 형태소가 없어도 크게 관련 없어요, 사실. 자, 이런 식으로 형태소 몇 개, 실질 형태소 몇 개 물어보는 게 형태소 파트에서 전형적인 문제예요. 접사가 들어갈 때 이 접사에 우리가 맞췄을 때는 파생어다. 파생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단어가 합쳐질 때. 그래서 그런 관점만 이제 형태소에서 잘 알고 있으면은 형태소 부분도 많이 이제 해소가 될 거란 말이에요. 형태소 그리고 단어, 품사 이 정도. 뒤에 있는 통사적, 비통사적은 시간이 사실 조금만 더 할게요. 여기서 합성어에서 우리 통사적, 비통사적만 얘기 좀 할게요. 자,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더해질 때 우리는 합성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통사적이란 단어는 뭐고 비통사적이란 단어는 뭘까? 통사라고 나면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문장이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그냥 치환시키라고 했죠. 그럼 문장적인 합성어라는 건 또 뭐야? 해석이 안 되는데요, 선생님. 자, 문장의 법칙을 그대로 따라주는 거예요. 문장의 법칙을 그대로 따라주는 합성어. 비통사적은 문장의 법칙을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문장의 법칙은 뭐길래 그거를 안 따라주는 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비통사적 합성어만 여러분들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통사적 합성어는 대부분의 우리 문장 법칙 그대로 드러나는 건데, 비통사적은 부사가 체언을 만났대. 자, 부사는 체언을 꾸며주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가? 체언은 누가 꾸며줘야 돼요? 관형사가 꾸며줘야 되죠? 근데 부사가 꾸며줄 때 우리는 문장의 법칙에 어긋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부슬부슬 내리는 이 모습은 부슬부슬 내리다, 부슬부슬 뭐 내리다 이런 동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여기서 비를 꾸며줬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규칙에 어긋난 거예요. 이해됐어요? 척척 해내다, 척척 알다 라는 용언을 꾸며줘야 되는 척척이 박사님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자, 근데 이거는 왜 그럴까? 용언의 어간 뒤에 체언이 붙어버려요. 어간은 혼자 있을 수 없죠. 항상 누가 있어야 돼요? 어미가 있어야 돼요. 특히 체언을 꾸며주는 무슨 어미가 있어야 되죠? 용언의 어미 활용해서 체언을 꾸며줄 수 있는 역할을 주는 어미.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어야 우리는 체언을 꾸며줄 수 있잖아요. 해볼까? 자, 맑다가 물을 꾸며줄 거예요. 맑다 물 이렇게 하나? 어떤 물이 돼버려요? 맑은 물이 되죠. 이 다가 어미 활용 은으로 활용되면서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활용을 통해서 물을 꾸며줄 수 있는 성질로 바뀌잖아요. 근데 얘가 없는 그런 꾸밈이 일어난대요. 접칼. 접칼은 잘 모르니까 덮밥. 덮밥 좋아하죠. 근데 덮은 밥 해야 되는데 은은 쓰이지도 않고 덮밥이라고 바로 꾸며져 버려요. 이제 눈에 보이나? 어미가 없다는 게. 우리는 오징어 덮밥 할 때, 제육 덮밥 할 때 덮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 어미가 안 보이는 게 보이죠. 자, 용언의 어간 뒤에 용언의 어간이 또 올 수 있나? 아니야. 이때는 무슨 어미가 없어요? 연결 어미가 없는 거예요. 어간과 어미를. 먹다와 가다를 합쳐볼까요? 먹고 가다. 이런 식으로 고라고 하는 연결 어미를 써줘야 되는데 여기서 봐봐요. 열다와 닫다네. 그냥 여닫다. 열고 닫다가 아니라 여닫다로 바뀌어버려요. 요 리을은 우리 의문의 변동에서 리을 탈락 했었을 거예요. 기억나죠? 그 리을 탈락이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미다지 해볼까? 밀고 닫는 거죠. 근데 미다지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미닫다 이렇게. 노푸르다도 해볼까? 하이엔 블루인데 고푸르다를 해야 되는데 노푸르다라는 단어로 아예 사전에 등재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의 합성어 또 뒤에서 나오는 파생어 이런 애들은 다 사전에 새로운 단어로 들어간 거예요. 노푸르다를 조금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노푸르다를 활용시켜 볼래요? 어디까지가 어간일까? 노푸 활용시켜 봐야죠. 푸, 르, 네, 노푸, 르, 명. 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어간이네. 자, 어간 어떻게 찾는지 알겠죠? 활용해 봐야 돼요. 그러면 어근은 어딜까? 얘네가 어근이겠지. 높다, 푸르다 할 때 그 앞에 있는 애들. 어근 두 개가 합쳐진 합성어니까. 어근이 두 개가 합쳐진 합성어죠, 얘는. 그래서 요 어간은 어디를 우리가 포함시키냐면 어근과 어근이 더해진 파트가 어간이 되고요. 어근에 접사가 붙은 부분이 어간이 돼요. 일반적으로. 어간은 활용이 할 때 안 변하는 거니까 그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얘네들이 활용했을 때 변하는 부분, 안 변하는 부분만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품사의 개념이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거죠. 자, 혹시 질문? 여기까지 질문. 그대로 끝내긴 아쉬우니까 복습하고 끝낼게요. 뒤에 부분은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는 거고 여기까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에요. 자, 형태소라고 하는 그냥 복습할게요. 앞에다 쓰면서. 자, 형태소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뜻을 지닌 최소 단위를 우리는 형태소라고 얘기를 하죠. 이 형태소란 단어도 형태, 각각의 형태를 하나의 요소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뜻을 지닌 요소로. 하나의 뜻을 지닌 형태가 각각의 요소 단위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로 나뉜다. 의미 기준으로. 그리고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로 나뉜다.
자립성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형태소는 단어가 형성이 되는 합성어, 파생어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나오는 게 어근과 접사라는 개념이에요. 어근은 의미가 아주 충분히 담겨져 있는 의미의 뿌리라는 단어고 접사는 여기 어근에 붙어서 접사의 기능 뭐 한다고요? 의미를 더해준다. 두 번째, 품사를 변화시켜준다. 그렇죠? 그리고 자립해서는 쓸 수 없다라는 거. 또 파생이라는 단어가 갈래를 이루다라는 거에서 이 접사가 자 맨으로 시작하는 갈래를 이루면서 막 파생이 될 거예요. 맨손, 맨발, 맨몸, 맨입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갈래를 이루죠. 요 파자가 갈래라는 의미예요. 너 어느 파에 속했어? 그게 갈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난 광동파야, 난 경민파야. 맨이라는 파에 들어가죠. 헛도 아까 얘기했던 헛도 갈래를 이루죠. 헛웃음, 헛스윙, 헛발질 이러면서 갈래를 이룰 때 우리는 접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근 같은 경우 요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인데 이 어근이 통사적 합성어가 있고요.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어요. 통사적 합성어는 그냥 정상적인 결합이에요. 첫사랑 같은 경우가 체언이죠. 체언에 첫이라고 하는 수 관형사가 붙었어요. 그럼 얘네들은 관형사와 체언의 결합이니까 통사적 합성어예요. 이상한 게 없죠. 비통사적 합성어는 부사에 체언이 붙거나 어미가 없이 결합이 될 때 우리는 비통사적 합성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하나 문제. 조사가 없는 경우는 조사 없이 결합하면 앞서다 이런 단어 있거든요. 앞서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얘는 통사적일까 비통사적일까? 자, 왜 또 갈려? 자, 비통사적은 내가 3개밖에 얘기 안 했죠. 여기 조사가 없는 경우 얘기했나? 안 얘기했죠. 그럼 선생님 조사가 없는 경우가 통사적이라고요? 우리 조사를 문장에서 쉽게 빼주죠. 생각해보면 나 너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도 나 너 사랑해 해도 의미가 통용되죠. 조사가 빠지는 경우는 일반적인 통사적에 들어가요. 일반적인 성질이 있어요. 자, 그것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형태소에서는 많은 개념 나오진 않죠. 접사가 무엇인지만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 접사의 개념이 중요하고 얘는 미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헷갈리는 거 기가 명사형 전성어미 기가 있는 반면에 명사 파생접사 기가 또 있어요. 서로 두 개가 다른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거 정도까지만 정리해 주셔야 나중에 이제 해야 될 그 고전 문법에서 요 명사 파생접사 그냥 바로 얘기를 해버려요. 어미 그냥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모르면 또 질문하시고 그렇게 해서 문법을 좀 더 탄탄하게 해봅시다. 복습은 항상 품사부터 하세요. 품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